그래서 오늘 매체를 이 3회분의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원래 매체라는 과목이 있던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문제를 계속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약간 알겠더라고. 선지에서 거꾸로 선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지문에서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매체 공부를 하려고 했고, 여러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는 과정이 오늘 수업으로 했지만 집에 가서 또 한 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출이라고는 3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시문항,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렇게 3개를 오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40번에서 42번. 얘는 종이신문이고, 나는 가해의 기사를 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한 화면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그럼 얘는 이거 2개. 그러니까 종이신문과 인터넷 포털 뉴스를 비교대줘.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뭐에 집중해야겠어요? 이 각 매체의 특성. 이 종이신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인터넷 포털 뉴스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렇게 특성들을 좀 살펴보면서 지문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는 종이신문인 만큼 이렇게 면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이 면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사회면, 경제면 이런 각 섹션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주제별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면마다 정해져 있는 주제가 있고 그 주제와 관련된 이 기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요 신문 기사에는 넘치는 가짜뉴스, 사실 왜곡과 사회적 갈등 유발 심각이라는 대표가 되는 제목이 붙어 있고, 그 밑에 부제목이 붙어 있고, 기사에 내용이 있고, 이렇게 시각자료와 이런 언어자료가 같이 등장해서 시각자료와 언어자료가 같이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김땡땡 기자 밑에 요 이메일이 적혀 있어요. 요 이메일의 기능은 뭘까요? 김땡땡 기자 요 이메일의 기능은 기사 읽은 사람이 뭐 할 말이 있으면 여기다가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수용자가 뭔가 이렇게 이메일에 뭔가를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다. 수용자와의 소통. 누구와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 작성자와 수용자와의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이메일이 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이걸 보완해주는 일방향적인 매체의 특성을 보완해주는 정도지 이게 양방향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이 사회면이기 때문에 기사가 1번 기사, 2번 기사, 3번 기사가 있는데 크기가 달라. 이 크기는 누가 정하는 거죠? 기자가? 또는 이 기사를 편집한 편집장이,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정하는 건데 이 기사의 크기는 뭐랑 관련이 있어? 기사의 크기는 이 신문사가 설정한 기사의 중요도와 관련이 있죠. 중요도가 큰 기사가 큰 프레임을 차지하고 있을 거야. 기사의 크기가 중요도와 관련이 있다. 자, 얘가 그런 특징이었고, 자, 이제 나로 내려와 보면 나는 인터넷 포털, 여기 검색창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가짜뉴스라는 검색어가 들어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인터넷 뉴스는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회면 이런 게 없어. 그치? 내가 이렇게 키워드로 어떤 것을 검색을 하면 그 검색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더 수용자가 능동적이야. 그러니까 종이신문은 그냥 그 면에 있는 걸 내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인터넷 포털은 내가 키워드로 검색한 뉴스를 보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용자의 능동성, 종이신문에 비해서 수용자가 좀 더 능동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통합검색은 별의별 게 다 나오지만 뉴스를 눌러야 뉴스가 뜨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백과사전, 어학사전에서 검색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그러면
블로그와 카페를 뒤져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여기 관련 도순과 최신 순이에요. 얘는 뭘까요? 우리 다 사용해봐서 알잖아. 관련 도순과 최신 순은 기사의 순서를 내가 정할 수 있어. 이걸 관련 도순으로 할 건지, 관련 도순으로 하면 어떤 게 떠요? 가장 정확한 키워드와 가장 맞는 뉴스가 뜰 것이고, 최신 순으로 하면 가장 최신의 기사가 뜨는데, 여기 18분 전, 1시간 전, 2시간 전, 3시간 전인 것으로 보아 가장 최신의 기사가 위쪽에 뜨고 가장 오래된 기사가 뒤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 여기 네모네모일보, 세모세모신문, 별별일보, 무슨 일보 막 이렇게 여러 신문사의 기사를 내가 한 화면에 동시에 볼 수 있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 화면에 여러 신문사의 기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은 각 신문사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양한 시각을, 다양한 관점을 획득할 수 있겠다라는 게 특징이죠.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획득할 수 있는데, 자, 이 기사들이 뭐만 나와요? 가짜뉴스 규제만이 해결책일까? 정부 가짜뉴스 막을 민간 팩트체크 기관 지원한다. 그러니까 기사의 일부와 뭐만 나와요? 표제. 기사의 일부와 표제만이 나오고, 이렇게 신문기사에서처럼 부제를 확인할 수는 없죠. 부제를 확인할 수는 없고 표제만 나온다. 자, 그리고 A, B, C, D 중에 약간 가장 성격이 다른 건 뭘까요? 우리가 관점을 비교했을 때 A와 C와 D는 어떤 가치 판단이 제목에 드러나 있어. 그런데 B는 정부가 가짜뉴스를 막을 민간 팩트체크 기관을 지원한다는 그냥 사실, 그냥 얘는 사실을 전달하는 성격인데, A와 C와 D는 사실보다는 어떤 의견, 가치 판단을 전제로 제목이 쓰여 있어요. 그쵸? 자, A는 가짜뉴스 규제만이 해결책일까? 의문문을 사용해서 규제만이 해결책일까?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있고, 자, C는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것도 약간 사실을 드러내는 것 같긴 하지만 얘도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얘도 정부가 규제하는 거 별로다. 얘도 정부가 규제하는 거 별로다. 얘도 정부 별로다인데 얘는 규제가 아니에요. 얘는 뭐가 문제야? 정부가 뭐 어떻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거야. 방치를 하는 게 나쁘다는 거니까 이 A와 C의 관점과 D의 관점은 좀 상반돼요. 얘는 정부가 너무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 얘는 정부가 너무 엄한 거 아니냐, 그 관점이 정반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 기사 이렇게 화면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얘랑 얘 중에 사실을 중심으로 한 거, 의견을 중심으로 한 거, 그 다음에 가치 판단도 같은 것끼리 묶어보고 다른 것끼리 묶어보고를 좀 나눠야 되겠죠? 자, 요런 거 정도를 우리가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뒤로 와서 선지를 보면서 또 되게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문제는 다 풀어봤을 것 같아서 다시 문제를 풀진 않겠지만, 자, 여기 각 기사의 본문 내용이 나에서는 표제의 크기가 독자의 기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각 매체별로 내가 이 매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 예를 들면 신문, 종이신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기사를 선택하게 돼? 일면에 있는 탑 기사,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봐요. 이게 뭔가 가장 앞장에 있거나, 가는 인쇄 종이신문이니까 얘는 앞장에 있거나 아니면 페이지의 가장 위에 있거나 아니면 크기가 큰 것들, 제목이 두꺼운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택하는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 지면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면이 어느 지면인지에 따라서 기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넷 기사는 어때? 표제의 크기 맞아요? 표제의 크기는 모든 신문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표제의 크기가 아니야. 그럼 인터넷 뉴스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요?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 왜 뭔가
되게 솔깃한 제목이라 눌러봤는데 별거 아니었던 경험 있어 없어? 다 그런 경험 해봤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기사 선택에 영향을 미쳐요? 제목의 내용이. 제목의 내용이 그리고 또는 살짝 보이는 사진이 나의 호기심을 끌거나 나의 흥미에 맞으면 그걸 누르는 거죠. 기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 선지에서는 자, 이 각 기사의 표제뿐만 아니라 부제의 내용과 표현도 독자의 주의를 끄는 요인이 된다. 근데 나에서는 부제 보여요, 안 보여요? 인터넷 기사는 부제가 안 보인다. 그 다음에 가와 달리 나는 기사의 배열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 얘를 보니까 앞에 뭐가 보여? 이게 있으니까 관련 도순 최신 순위 이거야. 우리가 관련 도순 최신 순으로 이걸 다시 소트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선 약간 이렇게 기사의 배열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는 방식의 약간 되게 낯선 표현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 얘가 관련 도순 최신 순위야? 이렇게를 생각할 수 있고, 자, 독자의 필요에 따라 순서를 재배열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가는 기사마다 제공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독자가 언제 검색하느냐에 따라 노출되는 기사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누가 차이가 있어요? 가예요, 나예요? 나. 내가 5시 반에 검색한 나랑 6시에 검색한 서연이는 서로 다른 기사를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업로드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제공되는 시간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제공되는 시간에 뭔가 이렇게 중요한 매체가 있어. 뭘까? 네? 텔레비전 뉴스는 제공되는 시간이 기사마다 다 다르죠. 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이 TV 뉴스나 라디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되는 시간이 달라요. 자, 어떤 기사는 제공되는 시간이 막 3분이야. 근데 어떤 기사는 제공되는 시간이 막 1분이야. 그건 누가 정하는 거야? 방송 제작.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지. 그러면 3분과 1분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뭔가 좀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 그러면 길어지는 거고. 이건 그냥 뭐 별 내용이 아니다. 그럼 짧게 지나가는 거고. 제공되는 시간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는 애들은 TV 뉴스와 라디오 뉴스였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주고. 자, 5번 선지. 나와 달리 가는 한 면의 여러 언론사 맞아요? 가는 여러 언론사 아니고 그냥 진해신문사만 실을 수 있으니까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인터넷 기사였다. 자, 그리고 이렇게 41번에 게이트 키핑에 대해 판단한 내용. 자, 여기 화작에 나오는 보기는요, 여러분이 문학에서 보기를 분석하듯이 약간 보기 분석을 좀 해야 되거든. 이런 형태의 문제, 약간 이렇게 언론과 관련된 이론, 이렇게 대중매체 이론을 여기다 소개하고 이 대중매체 이론에서 선지를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로 뭐 예시문항에도 있고 6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나올 것 같은 유형인데, 자, 세상의 모든 일이 뉴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게이트 키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게이트 키핑이 뭔지 이런 과정이에요 하고 이걸 밝혀주고, 신문의 경우 비중 있게 다루려는 기사를 지면에 윗부분에 크게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게이트 키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는 그대로 게재하기도 하고 다시 게이트 키핑을 해서 기사를 실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종이신문의 경우 가지는 특징,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가 가지는 특징, 이런 것들을 각각 연결해서 선지랑 이렇게 매칭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문법적인 걸 매체에다가 집어넣은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쵸? 예시문항에도 6월에도 9월에도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기역에 뭐뭐고 있다를 써서 사건이 진행 중임을 표현하였다. 그러면 언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는 아, 진행상 완료상 그거 물어보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 뭐뭐고 있다와 있다. 자, 여기에 있는 있다는 존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보조 용언이야.
진행상과 완료상을 만들어내는 보조용언이 있는데 얘는 나 누워있다? 낙엽이 떨어져 있다? 이건 완료상이에요? 진행상이에요? 완료상이죠? 근데 고 있다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두 개가 다 가능해. 진행상, 완료상이 다 가능한 표현이고 나 신발을 신고 있다? 그럼 신는 중임. 그럼 이거는 진행상인 거고 나 신발을 신는 상태다. 그럼 얘는 완료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근데 나는 밥을 먹고 있다는 뭐밖에 안 돼? 진행상밖에 안 되니까 이게 내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두고 요거 말고 또 보조용언을 사용해서 진행상 만드는 거 하나 더 있거든요. 가다. 이때 가다는 보조용언인데 진행상 만드는 보조용언이고 자 완료상 만드는 보조용언도 하나만 더 찾아보면 버리다. 먹어버리다. 가버리다. 이런 버리다는 보조용언인데 얘는 완료상을 만드는 보조용언이죠. 우리가 이걸 다 봤을 때 진행상 완료상 물어보는 거야? 요 정도는 딱 떠올라야 문법 공부를 좀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되게 중점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할 게 피동 표현인데 이게 매체에서 피동 표현을 엮어서 문제를 내기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피동 표현은 실제로 언론사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 그래서 이게 나올 법도 한데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그래서 피동 표현의 효과를 오늘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자, 피동 표현은 어떤 게 피동이죠? 주어가 동그라미 음을 당하다. 얘가 피동이야. 그치? 그러면 피동의 반대는 뭐예요? 피동이 아닌 걸 우리가 능동이라고 하는데 능동은 그럼 어떤 거야? 주어가 이것을 하다. 이렇게 되는 게 능동이지. 자, 이게 피동과 능동의 개념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하고 우리가 능동을 써도 되는 것을 피동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유는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수 있어.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고1 때 교과서에 있었던 걸 그대로 그냥 예로 들어보면 당하는 대상을 강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능동 표현으로 이렇게 걔가 사람을 물었다? 라고 하면 모든 문장은 주어가 강조돼요. 걔가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떤 걔가? 큰 걔야? 누구 짓겐데? 걔에 포커스를 두게 되거든요. 근데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으면 이제 누구를 주어로 해야 돼? 사람. 어떤 피해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이 걔에게 물렸다? 자, 이렇게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뭐가 강조돼요? 누가 다쳤대? 많이 다쳤대?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때는 그걸 주어로 설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피동 표현이 활용될 수 있어. 자, 요 첫 번째 예시 이해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와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피동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떤 사람에게 주어를 설정하지 않고 사실을 강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자체를 강조하는 경우가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이 사실 자체를 강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을 낭비하고 있다. 자,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잖아요. 물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능동으로 기사 제목을 뽑으면 우린 저절로 뭐가 궁금해져? 누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물을 낭비하는 주체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런 사실, 물이 낭비되고 있다. 그냥 이 물이 낭비되는 사실. 왜냐면 주체는 우리 모두거든. 우리 모두가 주체일 때 그걸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물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피동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뭐가 강조돼요? 낭비되는 사실 자체. 그것만 강조되고 주어를 드러내지 않아도 돼. 자, 이게 피동을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 그 다음에 피동을 사용하는 세 번째 이유.
자, 피동을 뉴스 기사,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건 다 뭐 때문이냐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이 피동 표현을 주로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막 얘기할 때 내일은 비가 올 것으로 봅니다 라고, 비가 올 것으로 봅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할 것으로 봅니다 라고 하면 내가 어떤 주체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피동을 쓰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니, 내가 주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약간 나를 그렇게 몰아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판단을 하는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는 거랑 비가 올 것으로 봅니다는 주체의 주도적인 성격이 약간 달라.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으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판단하는 거다 라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언론 매체와 이 피동이 연결될 수 있는 특징들을 좀 정리해 본 거니까 요 세 개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있다가 피동 표현은 그런 특징이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피동이 뭔지를 모르면 이걸 알아도 뭐 적용을 딱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피동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니까 나는 피동과 능동, 주동과 사동을 잘 구분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는 똑같은 걸 여러 번 설명하는 걸 싫어하지 않거든. 너네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피동과 사동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화가 안 나.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 사동, 피동 물어봐도 화 안 내니까.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화 안 낼 테니까. 자, 여기 피동 표현이고 그 다음에 자, 직접 인용 표현을 써서 이거 뭐야? 직접 인용 표현은 따옴표가 있고 뒤에 조사 뭐 붙어요? 라고. 자, 간접 인용 표현은 따옴표가 없고 고가 붙죠? 자,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우리 구분할 수 있고, 자,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앞절과 뒷절이 인과관계로 이어짐을 기사에서 나타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뭘 알아야 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뭐더라? 그럼 여기서 그게 차례로 떠올라야 돼. 어미,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안에 연결어미, 종결어미, 화 안 낼 테니까 말해보세요, 여러분. 전성어미, 그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연결어미 중에도 세 개가 있잖아. 어떻게 세 개가 있죠?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이 세 가지가 무슨 개념인지 머릿속에 좀 떠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 여기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뭐무로 또는 뭐뭐 어서 아서 막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다. 요 정도는 떠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사 내의 정보들을 응집성 있게 나타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애들의 개념을 확실하게 짚어보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응집성이라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면 응집성이 뭐더라? 통일성과 응집성이 항상 세트로 나왔었거든. 화를 안 낼 테니까 말해보세요. 통일성과 응집성은 둘 다 연결해 주는 거야. 그치? 근데 응집성은요, 구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응집성이고, 구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 구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지시어나 접속어를 잘 사용하면 이 문장과 저 문장이 연결이 잘 되게 느껴져요. 그런 게 구조적인 연결. 자, 통일성은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건데, 주제가 하나 있으면 그 주제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런 게 통일성. 얘는 구조적인 연결, 얘는 내용적인 연결이니까 통일성, 응집성도 은근히 헷갈리는 개념이지만 각각의 개념이 있어. 좀 알아두도록 하고, 지시표현. 자, 지시표현은 또 뭐랑 구분해줘야 될 필요가 있냐면 대용 표현과 구분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얘가 평소에는 그냥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구별을 원하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 이번에 한수 7차 모의고사가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걸 좀 냈더라고요. 자, 지시표현과 대용표현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시표현과 대용표현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지시표현은 우리가 어떤 맥락을, 어떤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있을 때 그걸 나타내는 게 지시표현이야. 대용표현은 맥락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것을 대신 가리키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성지를 맥도날드에서 만났어. 성지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거지. 근데 내가 학원에 온 성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지야, 우리 만났던 거기 있잖아. 나 거기서 원철이 만났다? 이렇게 하면 성지는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 지시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맥락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아, 거기요?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말을 나경이한테 말을 한다고 쳤을 때 나경이는 나랑 맥도날드에서 안 만났잖아. 그럼 내가 맥도날드라는 걸 말을 해줘야 돼. 나경아, 내가 맥도날드에서 성지를 만났거든? 근데 거기서 원철이도 만났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앞에서 언급한 맥도날드를 거기라고 표현하는 거. 그 경우에는 뭐예요? 대용 표현이 되는 거지. 자,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의미가 약간 구별이 되시죠? 평상시에는 구별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에서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언급하면 그때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는 지금 학생들이 발표 준비를 위해 휴대전화 메신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정민이 제작해서 블로그에 올린 발표자로 초안이다. 자, 이런 약간 인터넷 매체나 모바일 매체, 뉴미디어가 출제되는 경향이 큰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휴대전화 메신저와 블로그를 비교대조, 이 매체의 특성에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지금 여기서 굉장히 노력했어. 이미지상으로 뭘 보여주려고? 이거 카톡이다 하고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죠? 여기 이렇게 막 배터리 막 와이파이 표시 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모임 대화방 4명에서 이 매체의 특성, 휴대전화 메신저의 특성이 하나 더 드러나요. 블로그와 비교했을 때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은 어때? 블로그는 접근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냥 검색하면 뜨잖아. 근데 얘는 어때? 조모임 대화 이 매체는 적어도 내 연락처를 알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개방성 차원에서 블로그는 개방성이 크다. 이 카카오톡은 개방성이 블로그에 비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명이니까 소규모. 그 다음에 발표에 대해 상의하려고 대화방 열었어. 자, 여기 보미가 시간 맞추기 어려우니까 메신저로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럼 시간 맞추기 어려운 문제 상황을 메신저가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 문제 상황을 메신저가 극복하게 해주니까 이 메신저의 장점이에요, 아니에요? 장점이에요. 자, 더 상의할 게 남았어?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자료조사 역할도 나눴잖아. 지금 이거 뭐 얘기해 주는 거야? 이전의 논의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누구 카톡이에요? 누가 캡처했어 이거? 정민이가 캡처했죠? 얘가 지금 이 카톡 캡처한 애지? 자, 완전 동의, 키읔 이런 건 우리 많이 봤어요. 이제 이거 뭐라고 하지? 한글 자모를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한글 자모를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발표 자료는 정민이가 만들기로 했어도 발표자를 어떻게 만들지는 같이 얘기해보는 게 좋겠어. 그럼 이게 오늘 논의할 내용. 일단 각자 조사한 거 얘기해보자. 나는 도면을 구했어? 인터뷰를 했어? 동영상도 촬영했어. 상호야, 제도적 배경 조사됐어? 자, 상호가 그래서 이런 걸 조사했는데 줄글로 된 자료 발급 못 구했어 하고 요거 한글 자료를 이용해서 속상해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상호의 말을 통해서 줄글 자료밖에 못 구했어. 그럼 얘가 원하는 건 줄글 자료가 아니었던 거죠? 왜? 줄글 자료는 좀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자, 연도별 시행 상황은 그래프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 언어 자료와 시각 자료의 효과가 다르다. 얘네들이 과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언어 자료와 시각 자료 효과가 달라서 지금 이거를 구하고 있는데 못 구했다. 자료 어디서 찾았어? 링크 좀 걸어줘.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이거 누르면 바로 가는 거. 이런 걸 네, 하이퍼 링크라고 말하려고 했죠? 하이퍼 링크를 사용할 수 있고 나는 만족도 개선 필요사항의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프로 정리해봤어. 그리고 사진도 찍었어. 여기 찍은 사진 공유. 자, 얘는 뭘 할 수 있어요? 파일 전송도 가능하다. 자료 전송 가능. 자, 글본 이용 모습이 잘 드러나네? 이거는 한글 자무 아니에요. 그쵸? 한글 자무를 이용해서 감정 표현 아니고 이거 뭐죠? 이모티콘.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었고 사진 잘 찍었다. 나한테 보내줘. 이제 발표 자료 어떻게 만들지 얘기해보자. 발표 자료 어떻게 만들지 이게 또 논의할 내용. 발표 자료에 담을 내용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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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발표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만들자. 이 슬라이드 형식은 뭐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PPT 말하는 거지? PPT. 자, 도면, 동영상, 사진 그래프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자, 요런 것들은 시각 자료와 영상 자료. 시각 자료와 영상 자료 같이 나오면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복합 양식적이다. 복합 양식적이다라는 말이 3번의 모의고사 중에 2번이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글 자모 이용한 거 지금까지 얘기한 거 종합해서 초안 만들게.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댓글 달아줘. 그럼 블로그도 약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가? 그쵸? 작성자에 대해서 수용자가 반응할 수 있죠. 근데 이 댓글 달아줘에서 이건 공통점이야. 이 카카오톡 메신저와 이 블로그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건 공통점이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 카톡은 약간 어떤 느낌이야? 주고받는 게 약간 핑퐁 핑퐁이라면 얘는 어때? 핑퐁의 느낌이지. 이게 실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 이 댓글이 실시간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는데 갑자기 블로그 주인장이 바로 댓글을 달아. 그러면 우리 놀라잖아. 헐, 보고 있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들잖아. 근데 카톡은 송지가 나한테 선생님 저 시험지 모의고사 답지 좀 주세요. 내가 바로 보내줘. 그러면 놀라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블로그예요. 블로그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 흔적이 막 보여요. 발표자료 초안. 댓글로 의견 달면 참고해서 수정할게 하고, 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진 배경.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구성했어 하고 슬라이드의 언어적인 부분과 이렇게 시각 자료. 자, 여러분 막대 그래프는 뭐가 좋죠? 뭐를 드러내기에 적합해? 차이를 드러내기에. 얘는 차이를 강조하기에 적합한 그래프. 그리고 출처도 이렇게 박아주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거 네모 있다고 무조건 동영상 아니고 요 가운데 요거 들어가 있어요. 동영상이죠? 요거 꼭 보시고 동영상, 도면, 시각 자료가 중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는 이용 모습, 이용 현황과 만족도. 자, 만족도도 역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었다. 자, 여기 43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모두 알아야 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니고 4명이었잖아. 그럼 이건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개방성. 이 의사소통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조모임 대화방 4명. 그럼 얘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대량의 정보.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아, 매체마다의 정보량도 신경 써야 되는구나. 정보량이 가장 많은 매체는 뭘까요? 정보량이 가장 많은 매체는 압도적으로 책이 가장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어. 그치? 반면에 카카오톡은 어때? 그렇지 않죠. 정보량이 작아. 블로그와 카톡을 비교했을 때 뭐가 정보량이 많아요? 블로그가 좀 말이 많지. 그러니까 블로그가 좀 정보의 양이 많다. 그 다음에 정리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점 뭐예요?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맞아요. 사진을 공유하는데 내가 사진 찍었어 라고 말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한글 자음자로 된 기호를 활용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거,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을 때 이제 앞에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냥 키읔 키읔이지. 이렇게 낯선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자, 여기 44번에는 학습 공간의 명칭을 제목에 일관되게 포함됐는지 슬라이드 상단의 제목을 보면 글벗 이런 거. 그 다음 언급된 두 자료는 관련이 있으므로 앞뒤 슬라이드 연속적으로 배치해야겠군.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자료가 배치된 것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도 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언급된 자료 중 연도별 시행 상황에 대한 내용은 그래프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 공간 혁신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 배치해서 만들어진 배경과 이것이 연결되는지를 보고, 복합양식적으로는 뭐라고요? 시각자료가 청각자료와 2개 이상 이렇게 합쳐져 있을 때 복합양식적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정하고 이 댓글에 대댓글도 달 수 있다. 자, 요런 거 정도를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댓글에 대댓글 정도. 자, 그리고 우리 6월 모의평가로 계속 넘어가서